9장 황금 눈물. 손이 떨렸다. 가브리엘 맥나마라의 손을 떠난 종이가 매물 돌며 땅으로 떨어졌다. 진단 내용은 명확하고도 확정적이었다. 너무 늦었다.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인 이억만 장자는 이제 55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외모는 훨씬 늙어 보였다. 사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술, 마약, 특히 담배를 무분별하게 즐겼다. 어떻게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대가의 이름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에 쓰인 그것, 폐암이었다. 그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작은 체구, 연회색 머리카락, 매서운 눈초리, 근사한 가죽 재킷을 입고 최신 유행의 헐렁한 티셔츠로 불룩한 배를 덮고 코끝이 뾰족한 부츠를 신고 귓불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하고 가죽 끝 넥타이를 맨 그의 모습은 영락없이 냉소적인 늙은 술주정뱅이 로커 같았다. 그는 항상 최신 유행에 따라 외모를 갖고 온 사람이다. 그가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는 표정으로 액세서리형 금리를 드러내며 웃었다. 맥나마라라는 사람은 황금과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금이라고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병이라는 불 앞에선 금도 납과 똑같이 높고 많은 것을. 조만간 고통스러운 방사선 치료와 화학 치료를 받는 병자의 처지가 될 텐데. 세계 최대의 기술, 금융 제국을 건설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 몇 올 남지 않은 머리카락마저 빠지고 나면 몸속을 갉아먹힌 사람의 쓸쓸한 미소를 지어 보이게 되겠지.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 맥나마라는 세상이란 것이 참으로 잔인하다고 생각했다. 다 이루었다고 믿을 때 가차없이 주저앉게 되는 게 세상사였다. 의사들은 그에게 2개의 폐 중에서 더 시커먼 쪽을 드러내라고 권고했지만 그는 몸이 알아서 병과 싸우게 놔두고 싶다고 어차피 죽을 거 온전히 죽겠다고 대답했다. 의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 딱히 분명한 소견도 없는 데다 억만장자의 노여움이 소문대로 대단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벌이는 최후의 투쟁이라고 믿고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이날 저녁, 가브리엘 맥나마라는 친한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에 취했다. 그는 고급 콜걸들과 섹스를 하고 뇌를 파괴하면서 오색찬란한 환각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마약을 흡입했다. 다음 날, 여전히 자신은 살아있고 눈앞의 현실도 예전 그대로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죽고 싶었는데 죽음이 그를 거부한 것이다. 웃음이 병에 담긴 탄산수처럼 터져나와 좀 채 멋지 않았다. 그는 킥킥거리고 숨을 헐떡이고 트림을 하다가 예 없이 기침으로 끝을 맺었다. 기침을 하는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그는 웃고 기침을 하고 반복하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눈물을 닦은 뒤 텔레비전을 틀어 금융 채널에 고정했다. 뉴스 말미에 아나운서가 소개하는 업계 단신이라는 기사가 그의 관심을 끌었다. 아나운서는 한 독창적인 엔지니어가 일반 로켓이 아닌 별빛을 추진 동력으로 이용하는 우주 범선 발사 프로젝트를 완성했지만 채택되지는 못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맥나마라는 미신을 믿는 사람이었다. 지갑에는 부적을 넣고 다니고 주술 문장을 원통에 넣어 목에 걸고 다녔다. 점쟁이, 무당, 점성가도 기꺼이 찾아다녔다. 그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운이라는 요소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12별자리를 관찰했다. 그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해결책은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믿음을 지닌 사람이다. 죽음이 예고된 상태여서인지는 몰라도 별빛을 추진 동력으로 삼는 이 우주선 프로젝트가 그에게는 운명의 손짓처럼 느껴졌다. 그는 우주선 이야기를 접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었다. 그것은 그를 위한 소식이었다. 어쨌든 태양 범선을 띄운다는 생각 자체가 기발하고 재미있었다. 그는 이 파격적인 프로젝트를 제출한 엔지니어의 이름을 적고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10장 금의 증발. 꿈과 권력,
즉 이브 크라메르와 가브리엘 맥나마라의 만남은 저 높은 곳 맥나마라 타워라는 이름이 붙은 최고층 빌딩의 꼭대기층에서 이루어졌다. 주변 건물이 발산하는 불빛에 감싸여 천천히 회전하는 스카이 라운지에서 이브 크라메르는 도면을 펼쳐 보였다. 그는 화학 연료를 동력으로 하는 추진 방식으로는 우주여행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주에 존재하는 무한 에너지는 빛뿐이라고 하면서 이 에너지는 힘이 약하지만 우주의 어디에서든 존재하기 때문에 연료 탱크를 탑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장기간 우주여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설명을 듣고 있는 맥나마라가 장기간 여행이 가능한 우주선을 제작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물었다. 우리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맥나마라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목구멍이 간질간질하면서 웃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다. 그가 갑자기 목과 입의 근육을 풀어놓자 소리가 튀어나왔다. 이런 괴력적인 웃음소리를 난생 처음 들어보는 상대방으로서는 기겁할 일이었다. 회전을 시작하면서 점차 가속이 붙는 전기 터빈 소리를 듣고 있는 느낌이었다. 맥나마라는 한참을 웃고 나서 쿨럭쿨럭 기침까지 한 뒤에야 자세를 가다듬고 상대방에게 자세히 설명해보라고 말했다. 이브 크라메르는 태양광 범선을 뜻하는 자신의 VS 프로젝트를 그에게 설명했다. 우리 태양계 밖에 있는 가장 가까운 항성에 가기 위해 거대한 우주선을 제작할 생각이며 선체보다 훨씬 큰 돛을 만들어 우주선을 움직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 주위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맥나마라가 웃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렇게 물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항성 주위를 도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이라. 그 항성까지 거리는 얼마나 돼요? 이브 크라메르는 보지도 않고서도 숫자를 줄줄 읊을 수 있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을 거느린 가장 가까운 항성은 그러니까 약 2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킬로미터로는 얼마요? 미안하지만 킬로미터로밖에 감이 오지 않아서. 1광년이면 빛이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이동하니까 여기에 분, 시간, 날수를 곱해 1년을 만들면 그게 그는 계산기를 꺼냈다. 9조 4,600억 킬로미터가 나옵니다. 그럼 당신이 말하는 그 외계 태양계까지 가기 위해 총 얼마의 거리를 여행해야 한다는 거요? 맥나마라가 조바심을 내며 물었다. 그러니까 2를 곱해서 가장 가까운 항성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어디 보자. 어림잡아 20조 킬로미터가 나옵니다. 맥나마라의 얼굴에 짜증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그 거리라. 내가 이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라 감이 없어서 그러는데 당신 우주선, 그러니까 태양 범선의 비행 속도는 얼마나 돼요? 지구에서의 속도로 말하자면 평균 시속 200만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맥나마라가 미덥지 않은 듯 눈썹을 찡그렸다. 정말 엄청난 속도인데 우주선이 그런 대단한 속력을 낼 수 있는 게 확실하오? 물론입니다. 우선 일단 우주로 발사되고 나면 비행체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고 발사 당시의 추진 속도를 계속 유지합니다. 공기나 중력과의 마찰이 없기 때문에 제동력이 걸리지 않는 것이죠. 지구에서 당구공을 굴릴 때 속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공기와 중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는 일부러 정지를 시키지 않는 한 공은 같은 속도를 유지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엔진이 없는데도 유성들이 빠른 속도로 우주 공간을 이동하는 것도 그것과 관계가 있어? 이브 크라메르는 놀라운 지적에 반색을 했다. 상대방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인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는 신이 나서 설명을 계속 이어나갔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더군다나 우주에 있는 광자 에너지는 축적이 됩니다. 도시 흡수한 광자 에너지가 누적되어 우주선을 점차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우주선은 계속해서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양과 가까울 때는 가능한 이야기지만
태양에서 멀어지면 태양 광선도 약해지는 게 아니오? 이번엔 상대방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다음 항성까지 가는 길의 절반 지점까지는 태양 광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미 확보한 속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세 방향을 조절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른 항성의 빛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너지는 늘어나기만 하지 절대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맥나마라가 상대방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어깨를 으쓱했다. 좋아. 그럼 내 방식대로 우수리를 뗀 숫자들을 한번 봅시다. 그는 수첩과 큼지막한 황금 만년필을 꺼내들고 줄을 맞춰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나도 곱하기는 할 줄 알지. 그러니깐 우주선의 속력이 시속 200만 킬로미터란 이야기가 아니오. 하루가 24시간이니까 곱하기를 하면 하루에 4,800만 킬로미터를 움직이는 셈인데 맞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약 200억 킬로미터를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부지런한 웨이터가 두 사람의 잔에 향이 진한 자줏빛 포도주를 따랐다. 이브 크라메르는 형식적으로 포도주를 한 모금 마셨다. 가브리엘 맥나마라는 냄새를 맡고 나서 조금씩 몇 모금 시음한 뒤 말을 이어나갔다. 그러니까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20조 킬로미터고 선생의 우주선이 약 1년에 200억 킬로미터 움직이니까 계산은 간단하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여행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군. 이브 크라메르는 상대방이 무슨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지 통 짐작을 할 수 없었다. 맥나마라가 수첩을 내밀면서 자신이 계산한 숫자들을 가리키자 그는 계산이 정확하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1000년이라. 내가 볼 때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도 기껏해야 100년을 사는 것 같은데 말이오. 그렇다면 친애하는 크라메르 선생,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셈이오? 혹시 동면 같은 걸 염두에 두고 있어? 아닙니다. 동면으로는 안 됩니다. 추위 때문에 세포액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괴되기 때문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해보시오. 우주선 안에서 세대의 재생산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서로 짝을 지어 또 자식을 낳는 것이죠. 맥나마라가 시가에 불을 붙였다. 비정상적인 자손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두렵지 않소? 형제끼리 짝을 맺는다는 것이 유전학적으로는 대단히 끔찍한 일이 아니라고 해도 정신나간 집단이 새로운 행성에 정착해 인류의 역사를 쓴다는 것이 아무래도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 한 쌍의 남녀만 우주선에 태운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저는 훨씬 많은 사람을 태울 생각입니다. 얼마나 많이? 둘, 셋? 1000. 이번에는 맥나마라도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여자와 남자를 합해서 1000명이요? 아니면 남자 1000명, 여자 1000명? 남자 1000명과 여자 1000명입니다. 맥나마라가 푸른색의 매운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인데 우주선 안에 다 들어가겠어? 우주선 역시 대규모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 순간 맥나마라는 자기 앞에 있는 남자의 머리가 돌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20조 킬로미터 거리에 도달했을 때 확실한 생존자가 몇 명이라도 나올 수 있게 하려고 2000명이나 태운다니. 그는 한참 동안 시가 연기를 빨아들였다. 어차피 독을 빨아들이는 마당에 제대로 즐기기나 하자는 생각이었다. 니코틴이 들어오자 등에 살짝 전율이 오며 신경활동이 왕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혈관이 수축되면서 생각들이 더 빠른 속도로 쏟아져 나온 듯 했다. 맥나마라는 생각했다. 내가 지금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야. 항공우주국에 있는 이 사람의 동료들이 채택까지 하는 프로젝트라면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일 거야. 집어치우자.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그런 그를 붙잡는 것이 있었다. 바로 그의 앞에 앉아있는 과학자의 옆모습이었다.
대개 편집 광들은 복수심에 불타는 인간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는 회의적인 태도가 엿보였다. 회의를 가진다는 것은 세상사의 상대적인 이치를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맥나마라는 생각했다. 따라서 똑똑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회의를 품어야 한다. 더군다나 그는 운명을 점지하는 12별자리에 대한 미신을 버리고 싶지 않았다.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20조 킬로미터를 여행하기 위해 자식을 낳는 2000명의 남녀 우주인. 이게 뭐랄까. 좀 새로운 생각인 줄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기술력을 감안할 때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우주선의 속력을 높이거나 승선한 사람들의 수명을 연장시켜야 할 것이요. 맥나마라가 제안했다. 그는 자신이 먹을 요리를 주문하고 나서 크라메르에게 가장 맛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가장 비싼 것으로 시키라고 권했다. 두 사람이 앉아있는 파노라마식 전망을 제공하는 회전식 레스토랑의 유리창 너머로 붉은색과 흰색의 불빛들이 긴 뱀처럼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시내의 꽉 막힌 도로들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런 기술들이 개발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당신 말이 맞소. 지금까지 입증된 기술력으로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봐야겠지. 그리고 나도 기다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요. 사실 기다릴 수는 없는 처지고. 맥나마라가 수첩에 적힌 숫자들을 다시 읽었다. 20조 킬로미터라. 인간이 평균 20살의 생식을 시작한다고 치면 선생의 우주선에 승선한 사람들이 50세대를 이어서 산다는 이야기인데, 그가 눈썹을 찡그리며 얼굴을 구겼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 정말 대단하오. 보고만 있어도 현기증이 날 지경이야. 사실 저도 겁이 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 프로젝트는 항공우주국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소. 하지만 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요.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동의를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혼자의 결정으로 내 제국을 건설해 왔으니까 나는 가슴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란 말이요. 그리고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당신의 그 소박한 모험을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 것으로 생각하시오. 뚜껑이 덮인 요리가 나왔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원하시면 내일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웨이터가 뚜껑 2개를 한꺼번에 열고 내용물을 보여주었다. 이내 향이 진한 수증기가 퍼져나왔다. 진심으로 제 VS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브 크라메르가 물었다. 맥나마라는 오렌지색 피레 속에서 발버둥 치는 것 같은 작은 새우이를 먹기 시작했다. 이브 크라메르 앞에는 녹황색 채소를 곁들인 은빛 생선 한 마리가 놓여 있었다. 그러지 못할 이유는 뭐요? 그냥 억만장자의 기벽이라고 해둡시다. 나는 말도 안 되는 내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요. 내가 견적서를 받아보고 나서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이브 크라메르는 얼떨결에 음식을 잘못 삼켜버렸다.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난 어렸을 때 저금한 돈을 탈탈 털어서 멋진 장난감을 사곤 했어. 이번에는 당신 장난감을 사고 싶어 한다고 합시다. 그곳으로 인류를 구할 수 있다면 말이야. 재밌는 일 아니겠소. 말을 마친 그의 입에서 호탕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브 크라메르는 프로젝트가 정말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잘 믿기지 않았다. 맥나마라가 빈정거리는 듯한 표정으로 이브 크라메르를 쳐다보고 접시에 있는 음식이 식기 전에 어서 먹으라고 말했다. 별것 아니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당신 프로젝트의 이름이 태양범선이라는 이름의 VS 맞소? 네, 아주 간결한 이름으로 골랐습니다. D2로 이름을 바꿔 불렀으면 좋겠소. 그건 무슨 뜻인가요? 마지막 희망이라는 뜻이요. 나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우주여행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어. 요즘 뉴스들을 봤소? 모두 다 엉망진창이요. 이 지구는 우리의 요람인데 우리가 다 파괴해버리고 말았소.
이제는 지구를 치유할 수도 예전 같은 상태로 되돌려 놓을 방법도 없어. 집이 무너지면 떠나야 하는 법이요.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지. 현재의 마지막 희망은 탈출이라고 나는 믿소. 비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가볍게 단어들이 그의 입에서 빠져나왔다. 크라메르 선생, 당신의 생각은 어떻소? 글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도 선생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듯이 말씀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입으로 떠드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일을 시작합시다. 이브 크라메르가 침을 꿀꺽 삼켰다. 여전히 꿈만 같았다. DE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저도 찬성입니다. 저 역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개인적인 빚을 갚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 우리 우주선은 태양광 범선이지만 그래도 범선은 범선이죠. 바람을 받아 움직이는 배처럼 맞바람을 받으며 지그재그로 항해하고 돛을 펼치고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숙련된 항해사를 고용했으면 합니다. 제가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챔피언이죠. 최고의 챔피언. 11장 첫 번째 솥 도가니. 구겨진 신문은 둘둘 말려 휴지통으로 던져졌다. 파도를 스치며 날아오르던 알바트로스에서 휠체어를 탄 식물인간 신세로 전락한 전 요트 챔피언의 불운을 다룬 기사가 실린 신문이었다. 이브 크라메르는 자신이 직접 엘리자베트 말로리에게 협조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에게 다가갈 적당한 때를 기다리면서 마지막 희망 연구소부터 만들기로 했다. 연구소는 맥나마라 타워 지하에 둥지를 틀었다. 두 사람은 세간의 조롱과 모방을 피하기 위해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 일을 진행시키기로 결정했다. 맥나마라가 이브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세 가지 적과 맞서게 되지. 첫 번째는 그 시도와 정반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두 번째는 똑같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지. 이들은 자네가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생각하고 자네를 때려눕힐 때를 엿보고 있다가 순식간에 자네 아이디어를 베껴버린다네. 세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일체의 변화와 독창적인 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다수의 사람들이지. 세 번째 부류가 수적으로 가장 우세하고 또 가장 악착같이 달려들어 자네의 프로젝트를 방해할 걸세. 이브 크라메르는 항공우주국에 사표를 내고 가장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동료들을 끌어들였다. 뒤에 도식과 도면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처음에 5명으로 시작한 연구팀은 이내 20명으로 늘어나 함께 이상적인 태양 범선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구팀은 D나 마지막 희망이라는 단어들이 비관적인 느낌을 풍기니까 프로젝트 자체는 이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되 우주선에는 이브 크라메르의 제안에 따라 나비 혹은 나방을 뜻하는 파피용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내친김에 이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로고까지 만들었다. 7개의 별이 반짝이던 깜깜한 우주 한가운데 은빛이 감도는 파란 나비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엔지니어들은 우주선의 규모와 승선 인원을 너무 낮게 잡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브는 후원자의 맥나마라에게 모든 수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선 인원을 2,000명에서 1만 명으로 조정하고 마일라도 몇백 제곱미터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엔지니어들도 개발 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이상 이렇게 설계를 변경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도면 위에 그려진 우주선이 더욱 거대한 곤충의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피용이라는 이름이 더욱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파피용호는 큰 돛 2개가 커다란 흉곽을 향해 끝이 모이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조종실인 머리 부분에는 투명한 공 모양의 눈이 2개 달려 조종석 역할을 했다. 우주선 뒤쪽
배 부분에는 이륙할 때 필요한 길쭉한 엔진들이 설계되어 있었다. 어느 정도 프로젝트가 완성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이브 크라메르는 엘리자베트 말로리에게 연락을 하리라 마음먹고 비서인 사틴 방데르빌에게 다리 역할을 맡겼다. 그는 어떻게든 엘리자베트가 꿈을 갖게 해야만 그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어떤 말로 엘리자베트를 설득할 것인지는 비서가 알아서 해줄 것이다. 그는 사틴이 자신의 천병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랬다. 12장 쇠빛 아침. 사틴 방데르빌트가 찾아왔을 때 엘리자베트의 또 한 차례 우울증을 겪고 난 뒤였다. 터키 옥색이던 눈동자는 희끄무리한 회색으로 변하고 안정제와 알코올 효과 때문에 동공은 항상 절반쯤 확장되어 있었다. 손도 대지 않은 운동기구들로 가득한 거실에 있는 대형 텔레비전은 24시간 뉴스 채널에 맞춰져 있었다. 아나운서는 철새들이 옮기는 치명적인 독감이 출현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50명가량이 질병으로 사망했는데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독감은 갈수록 악화되는 가금류의 집중사육 환경 때문에 변이를 일으킨 것인 듯 했다. 밤과 낮의 순환 속도를 인위적으로 높이고 성장 호르몬제를 주사한 탓에 이런 질병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가금류와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일부만 감염되었지만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며 조류에서 인간이 아니라 인간에서 인간으로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과학자들이 밝혔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수억 명의 사망자를 낼 수도 있는 전염병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다. 엘리자베트는 늘 탈진 상태로 지냈다. 솔직히 가만히 잠들어서 다시는 깨어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큰 잔 가득 위스키를 따르고 알약 몇 개를 넣은 다음 인상을 찌푸리며 술을 들이켰다. 그리고는 안절부절 못하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녀는 정중하게 면담을 요청한 뒤 말없이 자신의 안락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묘한 인상의 금발이 여성을 쳐다보았다. 우주 범선 프로젝트라고요? 무슨 목적으로 대회라도 하는 건가? 우주에서 요트 경기라도 벌일 생각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우주 탐사라고 하면 되겠네요. 금발 여성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엘리자베트는 색깔이 다른 질레를 겹쳐 입고 동물 모양의 보석 액세서리로 멋을 낸 그녀의 옷차림이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나비가 끝에 달린 긴 귀걸이로 2개의 포인트를 주었다. 사람을 잘못 찾아왔어요. 나는 우주 비행사가 아니라 키잡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별 키잡이가 필요하다고 해두죠. 엘리자베트가 이번에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를 냈다. 당신 눈이 멀었어요? 난 불구야. 이제는 내 2다리가 내 몸을 받쳐주지 못한다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당신한테 뭔가 잘못 알려준 것 같네요. 벌써 엘리자베트는 혼자 있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며 출구 쪽을 가리켰다. 사틴 방드레빌트는 그녀의 신호를 모르는 척했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당신의 신체적 능력이 아니라 돛을 조작하는 당신의 지식이에요. 바람을 추진력으로 이용하지 않고 빛으로 움직인다는 사실만 빼면 우리 우주선 역시 여느 범선과 똑같은 원리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죠. 사틴은 빈손으로 돌아가서 새 상사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엘리자베트가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으며 경이로운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던 그녀의 능력도 무뎌졌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다. 엘리자베트는 스스로 타락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사틴은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단번에 승부를 보자는 생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이브 크라메르임을 밝혔다. 예상대로 그 위력이 대단했다. 엘리자베트의 얼굴이 내일그려졌다. 어떻게 그 인간이 감히 나에게... 그녀가 언성을 높였다. 그건 사고였어요. 고의가 아니었고요. 당신은 분노 때문에 분별력을 잃었어요. 그는 당신에게 사죄하려고 애썼어요.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프로젝트 마지막 희망은 단순한 우주 비행을 넘어서는 아주 야심찬 계획이에요.
인류를 구원하는 게 우리 목표라고요.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 사틴 방데르빌트는 엘리자베트의 손에서 텔레비전 리모컨을 빼앗아 들고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볼륨을 높였다. 아나운서가 광신적인 가미카제 한 명이 한 학교에서 자살 테러를 감행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피로 범벅이 된 아이들 수십 명의 시체가 들것에 실려 혹은 검은 봉지에 담겨 운반되는 장면이 나왔다. 이브를 향한 당신의 분노가 저런 장면을 보고 느끼는 분노보다도 강한가요? 당신 무슨 짓이야? 소리를 낮춰. 귀가 아프잖아. 엘리자베트가 리모컨을 빼앗으려고 시도했지만 사틴은 뒤로 멀찍이 물러나 버렸다. 이번에는 기자가 인근 국가들의 수도에서 이 가미카제의 고결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모인 환희에 젖은 군중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관총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학교에서 자폭한 남자의 사진을 흔들며 공중으로 총을 발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기쁨에 들떠 테러범의 이름을 연호했다. 기자는 이 수도들에서 있었던 지지 시위 도중 흥분한 시위대들이 발포한 총에 맞거나 사람들에게 짓밟혀 사망한 시위 참가자들의 수가 23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소리를 줄여. 당신은 나한테 이럴 권리가 없어. 경찰을 부르겠어. 화장을 한 남자 아나운서의 얼굴이 대형 벽걸이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보도를 계속했다. 는 신도들에게 전면전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신성한 대의를 위해 자식들을 보내 자폭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벌써 도로를 점간 어머니들의 행렬이 종교적인 슬로건을 소리 높이 외치며 자식을 많이 낳아 장차 영웅적인 순교자로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어렵사리 의자에서 휠체어에 옮겨 앉은 뒤 리모컨을 빼앗아 들고 있는 상대를 따라갔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리모컨을 손을 놓으려고 하는 순간 다시 뒤로 물러났다. 당신 원하는 게 뭐야? 우리한테 와서 마지막 희망 프로젝트를 도와줘요. 하지만 당신들은 나 없이도 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잖아. 기자비는 수백 명이나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부탁하란 말이야. 그 사람들은 다리가 있잖아. 엘리자베트가 악을 썼다. 사티는 그저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예요. 이브 크라메르는 이 프로젝트를 고안했을 뿐만 아니라 추진에 대한 책임까지 지고 있어요. 프로젝트의 성패가 그에게 그의 창의력과 진재성에 달려있어요. 그의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 최우선인데 사고에 대한 죄의식을 간직하고 사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겠죠. 난 절대 그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는 내 인생을 망쳐버렸어. 사틴이 다시 텔레비전 음량을 최대로 높였다. 그만해. 경찰을 부른다니까. 성인한 엘리자베트가 휠체어로 움직여 텔레비전 수상기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그녀의 손이 수상기에 닿으려는 순간 사틴이 수상기와 콘센트를 연결하는 케이블을 뽑아버렸다. 엘리자베트는 계속 그녀를 뒤쫓아 가다가 둘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좁혀졌다고 판단했을 때 휠체어 위에서 펄쩍 뛰어올랐다. 하지만 사틴이 뒤로 물러나는 바람에 그만 카페 뒤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녀는 마치 무척추 동물처럼 바닥을 기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또다시 충격적인 영상들을 담은 뉴스가 연이어 방송되었다. 이번에는 산불 장면이 나타났다. 드넓은 솔밭이 불에 타며 타닥타닥 껍질 타는 소리와 함께 방안을 주홍빛으로 물들였다. 화재 현장에서 화기들이 발견되었고 부동산 업자들이 빌라를 신축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방관 한 명이 밝혔다. 카메라는 거대한 먹구름 같은 것이 불타는 산림 위를 뒤덮고 공중으로는 진회색의 먼지를 내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여전히 최대로 높인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벽이 진동했다.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낮추라고 빗자루로 두드리기까지 했다. 기어다니다 지친 엘리자베트가 결국 화해 몸짓을 보이기 시작하자 사틴이 소리를 줄였다. 당신 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크라메르는 내 두 다리를 부러뜨린 걸로 모자라 내 집으로 사람을 보내 괴롭히기까지 하는 거야? 프로젝트의 이름은 마지막 희망이에요. 사틴이 대신 대답했다. 난 절대 당신들의 뜻대로 하지 않을 거야. 호주선의 이름은 파피용이에요.
사틴이 도면을 한 장 펼치자 긴 로켓 같은 모양에서 양쪽으로 뻗어나오는 커다란 삼각형 모양의 돛이 보였다. 엘리자베트가 그 도면을 잡더니 분에 이기지 못하고 박박 찢어버렸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사틴이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기주의자예요. 당신은 자기밖에 생각 안 하죠. 단독 항의를 할 때부터 벌써 이기주의자였어요. 유명한 남자들을 꼬인 것도 당신의 쾌락을 위해서였죠. 당신이 보인 행동들의 사랑이라든가 관대함 같은 것은 애당초 없었죠. 당신은 나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자격이 없어. 법원에서는 이미 당신의 고용주에게 유죄를 선고했어. 그 사람이 바로 범죄자라고. 그런데 당신이 감히 그의 희생양인 나를 짓밟으러 온 거야. 그는 이번 일에 대해서도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당신이 내 집에서 나가는 즉시 변호사를 연락할 거니까. 가만히 넘어가지 않을 거야. 당신도 오늘 내 집에서 멋대로 쳐들어온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사틴이 또다시 소리를 높였다. 소아에어증 소송. 용의자는 유기한 아이들을 자기 집 지하실에 가두었다가 저급한 본능을 충족시키는 할 일 없는 부자들에게 팔려 했습니다. 그만. 가 체포되고 난 후 그의 부인은 집에 더러 혼자 있을 때 지하실에 갇힌 아이들이 소리치는 것을 들었지만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지하실에서 굶어 죽긴 내버려 두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그만, 도저히 못 듣겠어. 사틴이 소리를 낮췄다. 당신을 증오해. 당신은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내 눈에는 당신의 분노도 지나치게 강한 자아의 표현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한 번만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인류를 구한다는 건 정말 근사한 프로젝트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류 따위 개나 물어가라고 해. 다 돼지든가 말든가. 엘리자베트는 유리컵을 집어들고 있는 힘을 다해 금발 여인에게 던졌다. 사틴이 몸을 숙이자 컵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우리 프로젝트는 가브리엘 맥나마라 씨가 자금을 댑니다. 그는 억만장자이면서도 이기주의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장애인인 당신은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엘리자베트가 자리에 멈춰서서 다시 악을 쓰기 시작했다. 대체 무슨 이유로 당신이 여기에 와서 날 괴롭히는 거야? 사틴 방데르빌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뭐 아니면 도야.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그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무기라도 되는 듯 아직 텔레비전 리모컨을 꽉 움켜쥐고 있던 금발의 여자를 엘리자베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폭력과 위협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어. 어쨌든 나라는 사람에겐 안 통해. 전화를 포기한 엘리자베트가 이번에는 술병으로 눈을 돌렸다. 갈색 액체를 유리잔에 따르더니 단숨에 알약을 집어들었다. 사틴이 엘리자베트의 손에서 병을 가로채더니 내친 김에 텔레비전을 향해 던져버렸다. 잠꾸러기는 잠에서 깨어야 해요. 엘리자베트는 더 버텨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다가 얼굴 표정을 바꾸고 웃기 시작했다. 신경질적으로 낄낄거리던 웃음소리는 이내 흐느낌으로 바뀌고 있었다. 너무 늦었어.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당신은 이해 못해. 난 끝났어. 당신의 고용인이 날 죽였어. 그러고는 이제 당신을 보내 확인사살까지 하려는 거야. 아니야? 당신은 괴롭힐 생각은 없어요. 그 반대죠. 나는 그냥 돌아와서 일이 잘 안 됐다고 말하면 돼요. 당신은 계속 술이나 퍼마실 테고 상황은 달라지는 게 없겠죠. 하지만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주거 침입으로 고소당할 위험을 감수하기로 한 것도 바로 나라고요. 덜어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도움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파피형 호의 햇살 돛을 어떻게 조작해야 하는지 우리한테 알려줘요. 이브 크라메르 씨를 만나는 일이 그토록 힘들다면 그를 만나지 않으면 되죠. 그가 바라는 것은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일 당신이 우리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이 민달팽이 신세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지 않은 걸로 생각하겠어요. 사틴 방데르빌트는 꽝 하고 문을 닫고 가버렸다.